기존의 은행 창구에서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 이를 연결하는 P2P 금융의 확산 속도, 최근 무섭다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2016년 6천억 원 수준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8천억 원까지 이 대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있을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P2P 금융을 포함하고 기존 금융회사들도 P2P 금융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연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이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송수영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송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규제 샌드박스 1호로요. 수소차 충전소 도심 내에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허용되는 게 발표가 됐죠. 금융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P2P 금융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면 언제쯤 이게 가타부터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보도에 따르면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가지고 네. 실제로 이 P2P 랜딩에 참여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선별을 좀 하고 그리고 이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고 네. 개선점이 어떻게 있을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이게 통신사업자 그다음에 대출업자 이 두 개가 소위 말해서 모회사 자회사 관계로 이어져서 현재 그 대출은 대출 하는 사람 차입자들에게 계약 맺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P2P 랜딩을 하는 회사가 또 투자자로부터 그 계약을 맺는 거 하고 이것이 약간 따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P2P 대출 모델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개선하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분명히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은산 분리나 금산 분리와 이슈와 분명히 같이 맞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네. 규제 혁파를 할 경우에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샌드박스를 신청한 이제 금융 규제들을 보게 되면은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규제가 많았다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틈을 타서 너무 경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많았다라고 봐주시는데 이 금융산업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관을 신고한다든가 보고한다든가 개정했을 때 보고한다고 그랬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한번 걸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자율 인상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인데 실손보험료가 매년 갱신되는데 너무나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손율을 바로 반영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의 수건 사업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다 보면 금융회사들은 수건 사업이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내 자산의 건전성 문제라든가 나에게 오는 불편함들이 오히려 금융적 제재로 온다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좀 세밀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규제 완화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P2P 금융 관련 이슈 본격적으로 진단해 볼 텐데 일단 정부는 지금 P2P 대출 업체의 투자 상품에 기존의 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 카드사까지 다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존에는 P2P 대출에 누가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대표님? 선생님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 랜딩 펀딩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네. 이 펀딩 회사가 과기부에다가 통신사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연계된 대부업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됐던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돈은 모집을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짜리 10억이 있는데 5억이 지금 필요한데 이율은 16% 정도 해줄게.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개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투자에서 그게 3개월, 10개월, 60개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 그 사주의 신상 정보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들을 중개해 주는 것들이었거든요. 네. 펀딩 회사들은. 그래서 우리는 대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수수료로 하면 좀 논란이 될까 싶어서 그런지 플랫폼 이용료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저희 관점에서 보면 대출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투자 한도가요. P2P 업체당 1,000만 원에서요. 지금 P2P 금융 업계 전체 투자 금액 이제 다시 설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업계로 뭔가 좀 논의 범위 자체가 좀 커진다라는 거. 저희가 여기서 뭘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기 이제 P2P 그 대출 업체와 이 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적 대출액이 지난해 연말에 4조 9천억 정도까지 됐다고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누적 대출액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대출 잔액은 1조 7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중요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이 P2P 업체들의 그 연체율이라는 걸 측정할 때 네. 분모에 들어간 것이 누적 연체율로 누적 대출액으로 쓰이다가 이제 실제로 대출 잔액으로 하게 되면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나오게 되거든요. 현재 대출돼서 아직 회수되지 않거나 이런 돈들이 얼마큼 있는지는 아무래도 누적보다는 작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P2P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제 좀 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P2P 산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저는 이제 2000년대 초 중반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성장하는데 성격이 조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증권회사 그 자본시장에서 증권회사들이 딜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뭔가니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과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 사이에서 그 연결시켜 주는데 실제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이 P2P 업체들이 제공을 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브로커처럼 연결만 해주다가 네. 지금은 신용평가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투자자나 그 차입자들의 신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차입자들을 찾는 이런 역할을 지금 현재 P2P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제 핀테크라는 부분이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요 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뭐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P2P 대출 규모가 굉장히 급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고 왜 그렇다면은 그 P2P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P2P 대출을 선호하는지 그 배경을 뭐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측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지역 이런 것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대출이 은행권에서 힘들게 됐어요. 한도가. 대출 한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억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은행권에서 지금 4억이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P2P 대출로 가면 7억에서 9억까지 해주다 보니까 P2P 대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은행마다 신용평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거래하는 은행의 평가는 좋은데 내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에 가면 평가가 신용 등급이 아주 낮아요. 근데 P2P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발견했던 그리고 만들었던 모니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돌려서 하다 보니까 내 신용도가 등급이 괜찮으니까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게 됐던 경우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세 번째는 대부업체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체지만 대부업체 가는 것보다는 꺼리끼리인데 이게 대부업체 또 아닌 느낌을 또 주다 보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또 P2P 대출 이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대출을 차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 되겠네요. 수요 측면에서 대출을 차입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담보대출에 대해서 제약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너무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P2P 쪽으로 이제 더 대출
그 선을 구하고 있는 건데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온라인 업체로부터 이 돈을 빌리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데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보증이 일종의 네. 되거든요. 원래 P2P 그 업체가 처음에 랜딩을 할 때는 이것이 보증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non-secured loan이라고 해가지고 보증이 전혀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대출 상품입니다. 네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부도 낼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부도가 네.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정부의 규제 덕분에 오히려 그것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산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제고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금리 정도 12% 이자율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주식보다는 가치의 변동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단지 나쁜 점은 유동성이 없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자본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화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식을 발행한 측에서는 현금화 시켜주려면은 배당금을 주거나 주식 자사주 매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유동성을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P2P 랜딩하는 업체들은 어떤 걸 제공해 주는가 하면 요거에 대해서 2차 시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즉 뭔가니 이 P2P 업체 자체가 그 노트라고 이제 거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네. 소위 말 뭐 투자 증서죠. 투자 증서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 자체가 일종의 매입을 해주거나 현금화 시키는 거를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다시 한번 유동화를 시킨다는 얘기? 유동화 시킨다기보다는 이제 주식은 보통 내가 현금화 시키려 그러면은 자본시장이란 주식시장에 가서 주식을 팔 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예. 예. 네. 바로 이것도 이제 플랫폼 회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그 투자한 사람들의 갖고 있는 투자 증서를 현금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까지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P2P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요. 이렇게 일반 금융사들이 이제 진입 규제가 허용이 돼서 들어오고 했었을 때 더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더 양성화된다면 더 이용의 폭도 넓어지고 더 이용하기 용이해지고 어떻게 보면 뭐 대출 사각지대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냐. 여기에 사실 오늘의 저희 논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1금융권에서 못 해주는 대출을 총량 한도로 묶어놓고 부동산 대출 한도를 묶어놓았던 것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갈아타는 현상들이 될 거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들한테 대출 영업하는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네. 강남에 치과의사 선생님이 20억짜리 담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은행에서 8억밖에 안 해준다고 네. 나머지는 6억은 P2P 대출로 받았는데 이율은 한 4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은행을 투자를 허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H은행이 담보대출로 8억을 해주고 H2B 자기가 직접 투자해서 6억을 해주면 같은 차주를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형태이고 이주자는 얼마를 더 받습니까? 3배, 4배를 더 받기 때문에 저는 금융회사들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한 군데만 허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지주회사들이 뭐가 있습니까? 카드사, 손보사, 생보사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쪼개가지고 하다 보면 P2P가 오히려 변절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회사의 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이거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요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필요한 규제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났을 때 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지급 보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펀드를 따로 그 플랫폼이나 P2P 랜딩 회사가 준비해가지고 혹시나 이 대출을 해간 차입자가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 펀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갚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의 그 보험 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P2P 랜딩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로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P2P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 랜딩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재무 상태라든지 현재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개선점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이제 상당히 그 제일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제 경우에 이제 P2P 랜딩으로 가지만은 뭐 예를 드신 강남에 2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으신 분인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라는 거고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면 또 다를 수 있고 물론 이게 현재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부동산 불패 신화처럼 계속 올라왔지만 현재로서는 주택도 이제 드디어 꺾이기 시작할 것 같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 자산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자율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변동됐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제 제일금융권이나 예금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일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P2P 랜딩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만큼 그 위험을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대출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는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P2P 대출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그리고 전기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2P 폼에다가 올려서 펀딩회사에 올려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라고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이 원래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 담보대출 이 65%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예. 거는 뭐냐면 은행에서 한도에 묶여 있는 대출들이 일로 풍선효과로 넘어오는 게 되기 기존의 때문에 P2P 대출이 가진 성격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변질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DTI로 막아버리니까 네. 50%밖에 한도가 대출 한도가 안 나오니까 70% 80% 받으려고 이쪽으로 온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12%의 안정된 부동산물에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산업으로는 저는 인정을 하고 네네. 넘어가려고 한다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네. 예, 지금 그 네. 변질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약간 나쁜 부정적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으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확대되고 그 또 이제 그만큼 그 P2P 랜딩 업체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오히려 이제 그 도움을 준 셈이 됐죠. 적어도 이제 부동산 담보 그것이 시가로 적용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2P 랜딩의 일반 다른 금융회사나 카드회사나 이런 데도 투자자 풀을 이렇게 넓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투자자들이 위험하면은 진짜로 여기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 상당히 금리도 높게 벌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이 이제 보장이 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2P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P2P 랜딩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허용을 하되 확대 투자자 풀이 확대되는 것을 이제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좀 이것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 P2P 랜딩은 굉장히 위험을 에디슨의 예를 들으셨지만은 위험 부담을 안는 일종의 벤처 투자하는
이것이 본질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 큰 거를 감수하고 위험 프리미엄을 그만큼 높게 벌 수 있는 거를 하느냐, 아니면 중금리 정도의 이 좀 수익률이 높지만은 그래도 위험이 제일 금융권보다 높은 여기다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한 마디씩만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P2P 여기 이제 업계에 태동했었을 때, 그리고 한참 이제 그 대출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프로젝트에 P2P 대출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투자금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사기도 발생하고 뭐 집단 사기도 발생하고 부동산 했단 말이죠. 부동산 시장의 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금융사들까지 다 허용이 된다라면 글쎄요, 이거를 보시는 시각마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이제 부동산 뭐 규제 때문에 이런다고 하지만 분위기가 또 바뀐다면 예전에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금융산업은 원래 그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면은 그만큼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좋고, 그다음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차입 자체를 할 수 없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보다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투자 기회가 있을 때 차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가 나왔던 게 이 사태였거든요. 프로젝트 대출 때문에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융규제법을 만들어서 금융회사로서, 지금 저희들 농담 삼아 4금융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금융으로서 대우를 하다 보면 투자자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금보는 받지 못하지만 투자자가 몰리는 형국이 있으니까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약관도 보고받고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높은 위험성 있는 상품들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들을 철저히 해서 저축은행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2P 대출에 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송수영 교수, 김대기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